저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설레면서 살고 있거든요. 기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오늘 방금 보신 북 트레일러의 영상이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더욱더 높여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기자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이미 살짝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저자분은 정말 특별한데요. 패션도 패션이지만 이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8월 18일 갓 출간된 책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의 저자 장명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명숙입니다. 뭐 이런 자리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제 촬영하는 거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니터 넘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장명숙 선생님 보시고 계신 분들 앞에 저희가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듯이? 네. 자, 아미치.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분들이 아미치셨으면 더 좋겠네. 아마 아미치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아미치 아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사전 안내를 좀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자분들 모시고 책 소개와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진행과 관련돼서 간단한 사전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총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참석하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미공개로 링크가 보내드렸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 간단한 편집을 거쳐서 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밀라논나 장명숙 선생님의 사진은 오늘 일찍 도착하셔서 미리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간담회 중에 김영사 웹하드에 올릴 예정이니까 보내드린 안내 메일에서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사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어놨거든요.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익히 알려지신 분이시고 기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짤막하게 이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에서 패션을 공부하셨고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폐식 의상 디자인, 그리고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인 극장인 이탈리아 스칼라 극장에서 동양복 컨설턴트, 1990년에는 페라가모, 막스마라 등 다양한 브랜드들을 국내에 또 런칭을 하셨고요. 2019년 밀라논나라는 애칭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현재 총 구독자가 87만, 제가 어저께 확인해보면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롤모델, 워너비, 진짜 어른, 선생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밀라논나라는 애칭으로 알려지셨지만 본명은 장명숙이시고요. 밀라논나라는 이 뜻은 이탈리아어의 할머니를 뜻하는 논나와 그리고 또 밀라노를 합쳐서 밀라노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최근에 뭐 토크쇼라든지 광고라든지 나는 그들을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아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의 삶은 또 예전과 어떻게 또 달라지셨나요? 일단 제가 집 밖을 나갈 때는 네. 좀 긴장하게 돼요. 어디서 또 누가 나를 안다고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유튜브가 무섭더라고요. 여기서까지 나를 아시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고 얼떨떨하고 긴장하게 되고 나쁘진 않고 솔직히. 네. 그만큼 또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들도 좀 더 무거워지신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긴장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제 걸 보고 나서 기분이 좋으셔야 되잖아. 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말이라는 건 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물론 영상은 저작되지만 책을 쓴다는 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와중에 책까지 쓰시게 됐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너무나도 큰 화제를 끌어모았었는데 예약 첫날만 1,500부 정도가 넘었고 벌써 4,000부 이상이 예약 판매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숫자죠. 사실 뭐 아마 출판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책이 한 권 나오고 이만큼 말 그대로 이제 출간되기 전부터 관심을 쏟고 또 관심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떠세요? 또 이 뜨거운 반응, 책을 펴내신 소감이? 겁나죠. 겁나지.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뭐야 이걸 왜 썼어? 쓸데없이 나무만 피웠네. 왜냐하면 펄프 만들려면 나무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댓글이 참 여러 번 많이 올라왔었어요. 책 한 번 써달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중에 내 자식한테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쓰면서 그런 댓글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근데 뭐 결국은 제 얘기죠. 뭐 제가 살아온 얘기뿐이 더 있겠어. 책을 쓰시는데 걸린 기간이랄까? 어떤 방식으로 또 책이 쓰여졌을까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주중에는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제가 소화할 능력은 없고 또 제 개인 사실 저는 70대가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거든요. 70대는 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70대 아닙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듣고 네. 싶은 음악 듣고 내 리듬대로 살리라 했는데 그게 좀 지금 지키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뭐 또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니까. 근데 주중에는 주로 이제 촬영 같은데 신경 쓰고 주말에 주로 이제 금토일 아니면 그냥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앉아서 썼지. 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을 쓰시게 됐다 보니까 아주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글을 쓰고 나서 뭘 느꼈냐. 어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경험도 많이 했고 역할도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 잘 살았다. 칭찬도 해주면서 썼어요. KBS 미디어의 박재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이어서 또 만나게 되네요. 책 제목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햇빛은 밀라노에도 서울에도 집에도 화초 키우는 데도 중요하니까 특별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언제 제가 제일 행복한가 생각했더니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불면신데가 커피 못 마시지만 예전에 커피 마실 수 있을 때 왜 따뜻한 데서 햇빛 보면 느끼면서 커피 마실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책에서 그것을 햇빛멍이라고 부르죠. 네, 햇빛멍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ASMR ASMR이 사실 뭔지도 몰랐죠. 올렸을 적에 제가 그런 말을 썼었거든요. 요새 젊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드시잖아.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울할 땐 근데 우울해야 돼. 억지로 안 우울하려고 그래봐야
그 우울의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정말 우울하구나. 근데 왜 우울하지? 이 우울을 어떻게 벗어나면 되지? 그 시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우울증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우울을 벗어던지고 오케이 근데 난 이제 일어나서 내 할 일 해야지. 그게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도움을 주는 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찬란하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매 순간이 귀하잖아요. 그럼 너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억울하잖아. 그래서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 그런 ASMR 그 글귀를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이 그 읽고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댓글 읽으면 제가 또 코가 찡해지지. 그리고 옆에 계시면 안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렇게 탄생한 제목이 바로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라는 이 귀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책 제목이 더욱더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이 책의 표지도 참 좋아요. 오늘은 사실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사실 좀 예쁘게 내리고 있는 날이긴 하지만 이 날을 보니까 이렇게 또 정말 햇빛이 찬란한 날이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누군가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잘 살고 있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나 저 귀한 인생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 어디서 찍으신 사진일까요? 이렇게 맨발로 또 함께 좀 무례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좋은데요? 저 맨발 좋아하거든요. 부담 없잖아. 그리고 사실 제가 그 텃밭을 갖고는 조그만 그 노후를 보내려고 준비해놓은 조그만 거처가 있어요. 거기 마당에서 찍은 거. 선생님 댁 마당이군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떤 후보지가 있었을 텐데 표지 촬영을 하는 곳. 근데 그곳을 되게 또 멋진 어떤 뭐 건축물들 앞에서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었을 텐데 이곳을 꼭 찍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자유롭고 싶으니까 아무런 속박 없이 그냥 나로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여기 책을 좀 바로 딱 넘겨보면 인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책의 인쇄는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보육기관, 미혼모 지원단체 등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사실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솔직히 결심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 지금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제가 몰랐거든요. 유튜브 하면 돈 주는지. 80만입니다. 지금 영상이 80개 정도 되는데 80만. 거기서 오는 돈도 다 그런 데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취미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런 기관에 가서 어린 청소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알죠. 잘 읽었으면 좋겠고 심리 상담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처지의 청소년들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어루만져주고 싶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가던 기관에서 크던 친구가 댓글을 길게 달았더라고요. 너무너무 논나한테 받은 사랑을 지금 남한테 주려고 노력한다. 그때 제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줬나? 근데 저는 요만큼 줬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크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렇다면 사실 죄송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생각했던 계획도 아니었고 더구나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쓰게 된 건 더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건 다른 분들한테 드려야지. 근데 어쩌면 이런 게 되게 사랑의 순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이 주셨던 것을 아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처럼 또 그것을 받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어지고 또 순환되는데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글들의 이것이 이제 또 어떤 분들에게 또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사이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왜냐면 그래서 저는 요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많이 사주세요. 맞아요. 제가 쓸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는 돈이 좋은 곳으로 가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어느 필자보다 되게 당당하게 많이 사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알고 있고 책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60대에 어떻게 인생의 계획이 없던 유튜버가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50대 제가 자유로워졌다고 썼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젊었을 때 역할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단 결혼 일찍 했으니까 그리고 아들 둘이니까 엄마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아내이고 아내이고 그 다음에 뭐 친정에 가면 딸이고 시댁에 가면 또 며느리고 우리나라 며느리 역할 얼마나 많아요. 대소사 다 챙겨야 돼. 또한 직업인이셨고요. 그 직업도 여러 가지 전 호기심이 많아서 저한테 오는 기회를 다 요건 또 요렇게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동거리면서 살았지. 근데 50대에 자유로워진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 아들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큰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니까 굉장히 그 모래주머니를 털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낸 것 같아서 이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지. 그리고 더군다나 사내 녀석들은 대학 가면 엄마 얼굴 보기 힘들거든. 제가 아들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 저녁 때나 들어오고 밥 먹었어? 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끝이고. 근데 그거를 빈둥으로 둥우리 증후군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 넌 네 시간 24시간 열심히 사는구나. 그럼 나도 내 24시간 열심히 살자. 그게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젊어서 제가 딱 못 해본 게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랬을 때 선생님이 너 여기 남아서 좀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제주가 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못한 게 항상 좀 못하고 왔던 게 왜냐면 남편이랑 같이 가나 남편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좀 졸랐죠. 내가 가서 이태리 가서 일도 좀 하고 강의도 좀 하고 싶고 동양 문화 알고 싶어 하니까 요새는 더군다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살면서 60대는 뭐랄까.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우리나라 있을 적에는 봉사를 가고 그거는 오래된 활동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 내가 이제 기력이 좀 더 쇠해지고 몸이 좀 더 굼떠지면 다른 사회활동은 못하지만 사랑이 고픈 애들한테 가서 같이 옆에서 동화책 읽어주고 만져주고 울면 다독여주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유튜버가 됐어요. 어쩌다 유튜버. 그래서 어쩌다 유튜버가 됐나 이게 사실은 어쩌다. 궁금했던 건데. 제 주변에 젊은 후배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사시는 거 좀 아깝지 않아요? 뭐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뭘 해요 이 나이에? 난 그럼 너무 이렇게 일에 밀리는 거 이제 싫어. 그랬더니 일에 밀리지 않고 즐겁게 유튜버를 설명을 해주는데 전 유튜버라는 게 뭔 줄 알았지. 유튜브가 뭔 줄 알았지.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건 알았지만 댓글도 모르고 독자 수도 모르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리고 구독하라고 전 돈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참 동안 전 구독 눌러주세요. 그 말을 못했어요. 여기서 입이 안 떨어져. 왜냐하면 어떻게 젊은 분들한테 이 늙은이 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라 그래.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돈 내는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지면 또 돈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어린이들한테 더 간식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잖아. 선물도 더.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 뭐 치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부모님 손 붙들고 가서 먹는 거를 자기는 못 하잖아. 그럼 한 번에 더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도 매번 그 말은 안 나오는데 가끔 할머니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좀 애교를 부리죠. 그래서 어쩌다 유튜버가 된 거예요, 진짜. 어쩌면 1대1로 행하시던 행동들, 영향력들을 굉장히 좀 넓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시게 된
셈이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들이 이렇게 정말 논나보고 저 후원 시작했다. 논나보고 뭐 어려운 기관에 갔다.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려요. 고마워서. 맞습니다. 정말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들어갈 때는 60대 할머니가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선생님이 삶을 좀 더 보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 그냥 깨달으면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또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유튜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댓글 올라오면 제가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으시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 안 물론 옛날 뭐 제자들도 가끔 그런 말은 했지만 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아드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숫자보다 지금은 아미치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안 해줘요. 책 안으로 들어가면 요 자존이라는 어떤 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되게 나눠 놓으신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자존 그리고 충실, 품위, 책임이라는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어쩌면 이게 삶의 궤적에 따른 선택의 순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책의 목차를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으세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우리 제 책을 써주시는, 다뤄주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했던 단어 중에 아마 이런 게 많이 있었나.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런 말 하거든요. 태어난 인생이니까 사회의 규범은 쫓아가되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만 질 수 있으면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네 꿈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마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제 그런 게 배어나왔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쭉 글을 썼는데 예전에는 자존심이라는 단어만 있었지, 우리 어렸을 때.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없었거든요.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라는 고유한 존재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내 생을 열심히 사는 게 사실 그런 게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뵐 때마다 했고 또 그래서 쓰다 보니까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공은 아니에요. 선생님 쓰신 글에서의 엑기스를 테마별로 좀 구성한 형태가 그러신 것 자존, 같아요. 충실, 품위, 책임이라는 4개의 챕터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울경제의 정영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후기를 접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말을 건네줬을 때 아이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애기 울면 울지 마 이런 거 아니고 옆에 앉아서 울기 끝날 기다려요. 이제 끝쳤어. 왜 눈물이 나왔어? 왜 슬펐어? 그 할머니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를 공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그랬구나.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분이 좀 나아질까?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럼 할머니랑 같이 할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애들하고도 그러고 청소년들하고도. 저는 아들 친구들 뭐 또 제 친구들의 자제분들하고 되게 많이 친하거든요. 편안하게. 시간을 두고 함께 공감하는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되잖아요. 고압적이 되니까. 옆에 같이 쭈그려 앉지. 자세 눈높이를 맞추고. 맞춰서, 예. 눈높이를 맞추고. 사실 시간을 들인다는 것만큼 또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네. 제일 귀한 거죠. 네, 그 시간을 들이고 또 그 사람 마음을 읽으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멋진 조언과 위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전 조언 잘 안 줘요. 전
제가 얘기해 줄 게 뭐 있어. 이 원시 농경사회 정서를 가진 할머니가. 전 젊은 분들한테 왜 제가 아니 원시 농경사회라고 하기. 아니, 저 태어났던 50년 된 원시 농경사회지.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뵈면 어떻게 저 많은 걸 해낼까? 이 테크놀로지 시대. 저는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저는 젊은 분들 뵈면 부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보지. 그걸 여쭤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모든 걸 아는 세대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 때 아니요, 전 너무 무식해. 아니 진짜 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너무 무식해, 진짜야. 아니 농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 자존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 남이 보더라도라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이 챕터 이 글에는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삶보다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셨어요.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업무 처리,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옷차림, 뭐 이런 평범한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되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유와 남의 시선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 어렸을 적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다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비교를 많이 하면서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몇 번 들었나? 아무튼 부모 얼굴, 항상 부모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제 사회상 자체가. 근데 사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 사회 규범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겠지만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갖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낼 때 사회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이 보더라도라는 말을 참 많이들 쓰시는데 남에다 초점을 맞추면 옷을 살 때도 무슨 뭐든지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럼 나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남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회 규범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일단 나부터 만족을 시키고 그러니까 옷 살 때 이거 사면 내가 돈이 많아 보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거보다 근데 그거 살 돈 없으면 그럼 불행해지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만족한 물건을 지니면서 남이 보더라도 남이 모든 사람이 고가의 제품을 들었다고 평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면 접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자존 편에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했어요. 거기서 아주 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었는데요. 뭐 그곳에 함께 일하시던 동료분들이 있으셨고 어떻게 보면 참담한 마음을 또 다스리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싼 세계가 막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일 텐데 이제 이런 아픈 경험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삶에 또 어떻게 또 작동했고 무엇으로 또 작용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이 중요하구나. 오늘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나가던 직장이 목요일 날 무너졌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무너졌으면 저도 희생됐을 수 있고 금요일 날 무너졌으면 저도 희생됐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목요일 날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으니까 제가 참 그쵸 인생이라 그야말로 생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하루라는 건 참 잘난데 결국 오늘 제대로 사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이 어제가 되기 전에 오늘을 붙들고 살자. 그런 것도 확실하게 느꼈죠. 언제라도 비극이 닥칠 수 있는 이 삶에서 어쩌면 오늘이 제일 중요하니 오늘을 잘 붙잡고 살아가자. 내일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요.
그 책에서 은사님이셨던 브라가 선생님께서 명숙은 디자이너로 살기엔 보수적이고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살기엔 감성이 풍부해서 평생 갈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 나의 자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때 또 이런 어떤 쪽집게 같은 또 표현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 나는 뭘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했거든요. 전 그분하고도 지금도 정말 자식같이 대해주시고 항상 그 교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엄한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한테서 이렇게 자유분방한 디자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아주 그야말로 막 전위적이고 막 새로운 그런 실루엣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입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태어나서 큰 그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했었어. 그리고 저 대학 다닐 때 미니스커트 입으면 다 잡아갔는데 경찰서에 끌려. 남자들 다 머리 길면 잘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네. 네. 그런 데서 그런 정말 무슨 펑트룩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타고난 본성이라든가 이렇게 호기심 같은 건 많으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간파해 주신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강요됐던 것들 사이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인생을 통틀어서 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인정해야 되고. 아 맞아 인정. 그 인정. 저는 인정하는 게 참 힘든 건데 그 모든 거를 인정하는 순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난 그렇게 태어났고 그 정말 어려운 그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건가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명감도 좀 느끼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오래 강의한 것도 그런 영향도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뭐 거창하게 후학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가르쳐주고 싶다. 오래 강의도 오래 했었죠. 이 충실이라는 챕터로 들어가 보면 많은 또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주변 분들이 선생님 보고 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노화가 두렵지 않다 이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 뭐 매일 1시간 이상 걸으시기도 하고 매일 굉장히 설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호기심 같아요. 호기심.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짧아졌잖아. 그러니까 더 알뜰하게 살아야지. 더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경험도 많이 하고 싶고. 칼릴 지브란이라는 게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 사상가가. 하드웨어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또 통찰력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가쁘시네요. 경험의 부자라고 할 수 있네요. 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네. 그 상상력을 막 이렇게 제가 몸으로 느껴보고 싶죠. 궁금한 것도 풀어야 되거든. 매일매일 설렐 수 있는 원동력은 이 궁금함과 호기심. 그렇죠. 그 궁금한 걸 풀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책할 쪽에도 똑같은 길로 안 가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운전하고 가다 길이 막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 다른 길로 가봐야지. 얼마나 다른 풍경이 펼쳐질까? 질문들이 갑자기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KBS 미디어의 박재한 기자님께서 작가님 목차를 보니 라떼는 말이야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말 하시면 꼰대 취급받지만 그래도 작가님 보시기에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요즘 세태, 문화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이신지가 궁금하다는 말씀. 솔직히 이해 못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중학생인 분이 머리에 이렇게 클립이라 그러죠. 네. 그걸 말고 탔는데 우리 어렸을 적엔 그런 걸 말고 타면 건
이해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아, 요즘 저게 유행인가 보다. 네네, 유행입니다. 근데 나 솔직히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고. 그걸 뺀 게 더 이쁠 것 같아. 걔네가 잠깐 내가 이거 아닌 척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또 그게 궁금해. 쌈이야 되겠어 뭐. 그래서 그렇죠. 가서 어머 너무 이쁜 아가씨가 앞에 클립을 말하는데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가능하나 상냥하게.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네. 아 그래요. 근데 아, 나 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머리가 말려 있는지 금방 풀어주더라고. 어머나 나 이게 더 멋있다 이쁘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랑 금방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는 되지. 궁금함이 있으면 물어보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이잖아. 옛날 얘기를 뭐하러. 난 전 옛날 얘기 안 해요. 옛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21세기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8월 18일에 뭐하러 내가 저기 청춘을 보낸 1970년대 얘기를 뭐하러 해. 그 타임 터널을 타고 글로 뭐하러 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상상이 돼? 안 되지. 살아보지도 않았다 싶어. 그럼 그런 친구들 왜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쓸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해. 이 충실에 보면 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자, 이 비움의 철학. 어떻게 선생님한테는 비운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왜 그런 말 있죠. 텅 빈 충만이라고. 저는 일단 워낙 옷도 그렇고 심플한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칠순이더라고. 옛날 같으면 막 칠순이라지 요새 그런 거 안 하지만 내가 앞으로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그리고 100세까지 뭐하러 살아? 난 오래 살까 봐 겁나거든요. 오래 살아주셨으면 아니 좋겠는데. 전 장수식품 가능한 한 안 먹어. 겁나서. 가능한 안 드시기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70이니까 50대에서 지금 70대까지 20년을 어떻게 지나왔나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필요 없지만 젊은 분들은 막 그걸 사야 되는 분들 있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새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다 카톡방에다 올려. 이거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그럼 또 우리 아들 친구들이 카톡 프리마켓을 해요. 어머니 저거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먼지 쌓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있으면 닦아야 되니까. 닦아야 되잖아. 들고 닦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팔도 아프고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오히려 청소하는 데 쓰는 시간을 산책하고 책 보고 봉사 다니고 훨씬 좋잖아요. 이 비워내는 과정이 단순히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안에 굉장히 많이 쓰시기도 했었는데 관계도 사실 물건도 잘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버리지는 못해요. 관계도 버리지는 않는데 단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이분은 내가 먼저 연락은 안 하리라. 연락이 오면 받아는 드리라. 왜? 10년 전에 만나나 5년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맨날 똑같은 대화를 하시는 분은 하나 좀 지루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궁금해지지가 않잖아요. 어머 저 친구는 요새 뭐하고 지내지? 내가 그 친구한테서 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런 친구는 매일 만나도 반갑지만 매일 만나도 맨날 찡그리고 있고 징징거리고 나도 이렇게 뭐랄까 나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대꾸는 하겠지만 내가 먼저 만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리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한 옆으로 좀 밀어놓는 거지. 약간 관계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그렇죠. 해 나가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늙으니까 24시간에서 내 에너지라는 걸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행동도 금져지고. 옛날에는 10개를 계획을 했다면 요새는 하루에 6가지, 5가지도 잘 못해. 뭐든지 느려지고. 그러면은 좀 더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낫잖아요. 여기 또 채널 예스의 엄지혜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젊은 시절 게을러지고 싶을 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독이셨나요? 너무 사실은 게으르지 않게 사셨던 젊은 시절을 사셨잖아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네. 왜냐면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결혼부터 했으니까 역할이 많았잖아요. 그러시죠. 게을러지고 싶었지만 게을러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새 전 너무 좀 늙은 게 좋아. 게으를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산책만 하고 와서 하루 종일 진짜 햇살멍을 해요. 오늘은 그래. 오늘은 내 안에 나랑 놀아주자. 명숙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옛날 일도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섭섭했던 일도 올라오고 남편이 그때 나한테 너무 못됐. 근데 그 지나간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분했구나. 저를 또 다독여주고. 죄송한데 젊어서는 게을릴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요새로 치면 늦게 떠난 유학이잖아요. 28에 갔으니까. 근데 남의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저는 항상 차 속에 이태리어 사전하고 영어 사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등에 걸리면 테이프 듣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자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없었지. 게을러지실 시간이 없으셨다. 그래서 요새 좋아요. 게을릴 수 있어서. 이 품위라는 또 챕터로 들어가 보면 사실 뭐 오늘도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고, 네, 진짜 패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으시지 않나요? 요새는 근데 제 친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안 물어봐요. 왜냐면 너한테 물어봐야면 네 마음대로 입어. 사실 옷은 자기 마음대로 입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했던 유럽의 디자이너들이나 뭐 이런 보면 저렇게 어떻게 입고 나갔지? 난 저렇게 못 입을 텐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또 트렌드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실루엣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색깔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제가 보면 왜 미술사조도 그렇잖아요.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미술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걸작이라고 대단한 가치 부여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의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본인이 입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걸 입었는데 좀 쑥스럽고 남이 너무 쳐다보는 것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갈아입으시면 되고 어머 쳐다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고 으쓱하네. 그때 입으시면 되고 그렇게 다양한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입고 싶을 대로 입고 자신감 있게 입자. 네, 네. 그렇게 되면 패션의 완성? 네, 그렇죠. 이 패션에 관련된 또 이 글이 읽지 않을 수 없네요. 내가 입었을 때 정서가 안정되고 나를 구속하거나 긴장시키지 않는 옷. 요란하지 않아서 액세서리나 스카프와 잘 어울리는 옷. 기본 라인만 갖춰 몇십 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옷. 현란한 패턴보다 단색, 기왕이면 무채색 종류의 옷.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듯 격이 없는 친구 같은 옷.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옷들이다. 네. 거기 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옷.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도 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니라고 안 물어봐요. 나로 살면 되지. 그 상대방은 막 예를 들어 저는 옷 하나 사도 몇십 년 입어야지 맞아요. 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쓰셨었죠. 어떤 또. 친구들은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친구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 책 안에 트렌드가 아무 의미 없어질 때 진짜 멋쟁이가 된다라는 말씀이. 그렇죠. 네. 트렌드로부터 자유로워질 적에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게 진짜 멋스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이것들을 또 버리는 의식 혹은 이런 것들 거의 의식처럼 하시더라고요. 내 몸을 감싸던 무기물을 향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작별을 구한다. 이 말이 정말 저는 멋있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저는 뭔가 옷 같은 거나 신발이 이렇게 버려질 때쯤 되면 사진을 하나 찍어 놓는 버릇이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백 기자님은 젊으시니까 사진 찍으시는데 전 사진도 안 찍어. 그냥 단지 야, 너 참 나랑 오래 같이 했구나. 근데 아무리 제가 몸매를 유지하려고 이제 이 나이 되면 유지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유지하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적당히 남이 보기에 너무 숭합지 않을 정도로 내 몸에 대한 예의를 갖출 정도로만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허리 같은 데는 이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들이 많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손빨래 할 건 빨고 드라이 할 건 하고 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죠. 이건 사이즈 미치고 브랜드는 어디 거고 뭐 이태원에 샀으면 이태원 뭐 동대문에 샀으면 아니면 이태리에 샀으면 동대 어디서 샀는지까지. 예. 그리고 이거 나는 이렇게 입었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입었던 옷 사진 이 있어요. 옷의 역사를 조금 네. 써주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저를 좋아하는 뭐 아들 친구들이든지 뭐 후배들이 그거 져주세요. 그 간택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제 그거는 광고에서 나왔던 게 그냥 정말 선생님의 삶에서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책임이라는 챕터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요. 카톨릭 평화신문의 이지혜 기자님께서 마지막에 엉터리 기도라도 들어주신 이 챕터가 있는데요. 밀라논나님의 엉터리 기도는 무엇이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밀라논나의 삶에서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세계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도 자기 생리에 맞는 포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통성기도라 그러죠. 막 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네, 기도가 네, 네. 적성에 맞으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조용히 혼자 가만히 하는 기도가 저한테 적성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자기 체질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을 가진 게 제가 참 다행이다. 왜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 죽음도 좀 덜 두렵고 그리고 그 엉터리 기도라는 게 제가 아마 우리 아들이 제가 언젠가 텔레비 프로에서 나가서 그런 말 했는데 큰 수술을 했거든요. 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느님께 도대체 줬다 뺏는 법이 어딨냐고 데려가시는 법이 어딨냐고 데려갈 저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살려주실 거면 처음처럼 살려달라고 반신불수 뭐 식물인간 나 그런 거 싫다고 그럼 나 하느님이랑 안 된다고 단 처음처럼 살려주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애들 돕고 살 거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기도해. 하느님 보시고 뭐 이런 애가 다 했어. 시끄러워서 살려주신 것 같아.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엉터리 기도죠.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각막 기증을 하신 걸 보고 장기 기증을 결심을 하시고 또 보육원에서 막 이제 퇴소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상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와도 그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또 그 방법을 찾아 나가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 그런 걸 썼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면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고. 결국은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렇게 큰 수술을 했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근데 이제 그때 엉터리 기도를 했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냥 후원금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봉사라는 말은 저는 잘 안 쓰고 일종의 제 그냥 전 다른 취미가 별로 없거든요. 산책하는 거 외에는 책 보는 거 하고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그런 친구들이랑 놀아주고 올 때 그 행복감 그리고 가슴 찐하지 가지 말라고 붙들고 안줄래면 다음엔 자고 가요. 그럼 다음엔 자고 갈게.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18살이 지나면 그냥 황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걔네들이 완전히 완전히 황야로 내보내지는 거야. 지금 아무 연고도 없이. 기댈 곳도 없이. 네. 그래서 제가 올해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은 못 줘도 그야말로 그 에밀리 디킨스의 그 시를 제가 좋아해요. 한 가슴의 무너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그러니까 그 댓글 올린 그런 친구처럼 또 어떤 중에서 우리 공부방 후원회장님이세요. 그렇게 댓글 올린 공부방 친구도 있고 후원회장. 이분이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막 코끝이 찡해졌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뭐 멘토가 필요하면 멘토가 돼주고 또
후원자가 필요하면 또 제 주변에서 또 후원자도 또 물색해주고 또 직업을 갖고 싶어 하면 또 직업 훈련도 시키고 그런 일을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이 책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합니다, 기자님들. 그러면 더 많은 친구들한테 아니 물론 뭐 제가 생활비도 아끼지만 전 머리도 제가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영상 봤거든요. 머리 자르시는 영상. 저한테 별로 돈 안 들이잖아요. 전 화장품도 잘 안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제 삶에서 정말 허락받았다는 건 참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을 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허락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건강하니까 일단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의정부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건강하니까 갈 수 있고 또 가서 그 친구들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같이 놀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어우 내가 유명한 유튜버랑 친하다. 그래 사인도 막 해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해? 더욱더 유명해지셔야 돼요. 자랑해? 이거 친한 이모가 해줬다고 자랑해? 얼마나 걔네들이 행복하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또 네. 한국일보 김소연 기자님께서요. 간담회 말미에 드려야 할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의 말미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에 유학을 다녀오셨고 다양한 직업인으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요즘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겁나라. 글쎄 갈등이 있을 필요가 사실 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자연에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서로 저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똑같이 권리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역할은 다르잖아요. 남자가 애 낳을 수 없고 그잖아요. 여자가 애는 낳아야 되는 거고 또 남자는 여자보다 힘은 좀 더 세고 꼭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그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인정. 네. 하지만 모든 기회들을 공평히 또 부여받는 그쵸. 어떤 세상. 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그런 거죠.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시험 봤잖아. 남녀가 똑같이. 근데 왜 결혼하면 달라져야 돼? 맞아요. 다 대학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네. 맞아요. 그냥 이제는 한 객체로 누구든지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지. 전 성에 왜 갈등이 필요해요? 여자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게 돼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 갈등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는 그 역할을 할 만큼 능력은 없지만 우리 갈등 갖지 말자.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저는 그런 운동을 누군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좋은 세상에 뭐하러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써요. 답이 좀 너무 엉터리 답이다. 듣고 보니까. 뉴스원의 양은하 기자님께서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고 롤모델로 꼽히시는데요. 70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은 이런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거기서 진짜 친구 아닌 친구가 나뉘더라고. 네네. 제가 그걸 느꼈어. 어머 너 정말 옛날부터 이런 거 했었어야 돼. 너한테 딱 맞는 거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친구고. 얘 너 유명해졌더라. 그러면 조금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맞아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진정으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슬픔을 달래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쵸. 슬픔은 누구나 쉽게 달래줄 수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런 게 있어서. 하지만 기쁠 때 진짜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또 안겨드리면 또 얼마나 즐거워해 주실 친구분들이 많으실지가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 인증샷 보낸 친구 있어요. 나 이만큼 구매했어. 칭찬해줘. 그래서 알았어. 찐친이네요, 찐친. 또 오늘 기자간담회 마무리는 오늘 요즘 가장 사랑받는 또 아티스트 세 분이 책에 남긴 추천사로 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티스트 유희열 씨는 이렇게 쓰셨어요. 밀라 눈나 선생님과의 대화에는 나에 대한 생각을 열어주는 힘이 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는
선생님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아닌 유연함을, 고집스러움이 아닌 고유함을 갖춘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다.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는 열광했다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정세랑 소설가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담긴 담백한 응원이 지금처럼 필요할 때가 없는 것 같다라는 추천의 말을 보내오셨습니다. 제 마음을 아셨네. 전 정말 젊은 분들 응원해요. 정말 다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그냥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마시고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햇빛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서 기분 좋을 수 있고 그게 행복은 찰나지 그게 오래가는 게 잘 아닌 것 같아요. 몰라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행복은 찰나죠. 네, 젊은 분들 참 응원하고 싶고 힘들지만 좀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은 저 백은하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신에게 가장 꼭 맞는 귀한 옷을 찾아낸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꼼꼼하고 찬란한 단벌 설명서. 아유,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한 벌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한 벌의 인생을 내 몸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창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한 명의 직업인이자 뭐 여성으로 살아왔었던 장명수 선생님의 삶이 찾아낸 가장 개인적인 어떤 성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가장 창의적인 삶의 깨달음으로 독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책을 써가지고 이 귀한 시간 아침에 기계 앞에 앉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인사드리면서 오늘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밀라노나식으로 인사할까요? 네, 우리 밀라 누나식으로 인사해 볼까요? 네, 차오 아미치.